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제34회 시험이 토요일날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부 예측을 했지만 정말 지엽적이고 교과서 외적 부분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요 설명 해설 강의를 하는데 요 해설 강의는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특별히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만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 약간 이제 점수가 모자라서 다시 해야 된다, 또는 35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라고 하면 공법 공부를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좀 뭔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출제 경향을 보면 단순히 암기식으로 어떻게 암기해서 그런 식의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4회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 출제 경향을 보면 서술식 문제가 15문제,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박스에다 이제 이따 나옵니다만 집어넣고 몇 개냐 묻는 문제 12개, 케이스 문제, 순수한 케이스 문제가 용도 변경의 3문제하고 유사한 게 이제 2개에서 3개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만 봐도 30문제가 수준이 있는 문제란 얘기예요. 요새 수능 시험 내듯이 그렇게 내는 거, 옛날처럼 단답식으로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 단답식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출제를 했지만,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라요. 오늘 제가 다 2차 과목에 다른 과목들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참 지문들이 짧아요. 짧고 이렇게 하는데 공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게 작년 33회 시험이고 얘가 34회 시험이거든요. 33회 시험에서는 상으로 분류된 거, 하로 분류된 게 반대였다고요. 지금 현재 이 중에 최사 극상의 문제도 한 5개 되는데 16문제, 중으로 분류되는 게 14문제, 하가 10문제인데 작년 시험을 보니까 완전 답이 나오는 하가 14문제였더라고요. 작년에 14문제가 하가 나오고 33회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이 한 10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개, 1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이었거든요. 근데 최상의 문제가 올해는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으로 분류된 거 15개, 16개, 그 다음에 점점 그런 추세가 강해져요. 우리가 이제 하로 분류된 거라 하더라도 우리 교수들의 입장이었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하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게 이제 답이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게끔 문제를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 시험은 난이도 분석하고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단답식 문제는 어차피 4문제 중에 40문제니까 10문제니까 4문제 중에 1문제 정도가 단답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을.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이 국토법 12문제 나오는 건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순수는 책형이 A형, B형이 없어지면서 그 대신에 이제 법조문 순서 달리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틀린 것은 항상 여기다가 틀린 걸 찾는구나. 이런 문제도 좀 쉬워요. 올바른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참 고루고루 이렇게 참 석줄을 이렇게 내요. 사실은 다 읽어야 답이 나오는데 좀 해설 강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물건 쌓아놓을 때도 녹관자 이렇게 외우라.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으니까 농림지역에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대상 아니라고. 사실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40문제 보면 알지만 누누이 얘기를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작년에 나온 거고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 작년 나온 지문이에요. 물론 다 나온 지문입니다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문제의 추세를 보면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절차를 어떠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건 어떠냐, 그 다음에 제한기간 연장하는 것, 연장할 때 이런 것. 자, 제가 이번 시험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게
나올 주기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면 여기 이제 제한 지역인데 요 5가지인데 요 5가지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면 3년간 개발행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는데 3, 4, 5에 해당하면 2년간 연장이 돼요. 5년간 제한한다니 5년간. 1번이면 연장 안 되고. 최초로 제한을 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연장 제한할 때 심의 안 거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 운수는 자, 지금 이 주제는 여러분들 35회를 대비하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면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내 개발행 허가 제한되는데 3번부터 5까지 해당할 때는 연장하지만 심의는 안 거치고 그래서 심의 안 거치고 제한한다. 요 3, 4, 5. 이 중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이 번호까지 제가 훈련을 했어요. 번호까지. 3번, 4번, 5번. 3번은 길어도 너무 길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특히 4번, 5번 이 두 놈은 워낙 중요하니까 연장까지 해서 5년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 대상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41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반복을 한 거고. 따라서 41번은 정답이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시행 규칙에 개발행 허가 규모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는 필수서는커녕 기본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에 따라서 자,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시 복습을 안 해도 35에 대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자, 제끼시고 답은 물론 4번입니다만 전혀 신경 안 써도 괜찮다. 자, 이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 자, 여기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때 11계획이라고 늘상 얘기를 했는데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 관리지역일 때 복합용도지구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반주거, 일반공업은 맞는데 일반 상업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렵다가 아니라 평소에 좀 집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집중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다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복합용도지구가 뭐 일반 상업적에 지정할 수 있다, 뭐 또는 전용주거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내요. 냈던 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외우셔야 돼요. 복합용도지구는 11계획. 일반주거, 일주, 일반공업, 일공, 그 다음에 계획관리죠. 11계획관리죠. 일주, 일반주거, 일공, 일반공업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상업적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정한다라고 작년에 써먹은 내용이 작년에 써먹은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면 보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 답은 뭐,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죠. 11계획관리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매년 나오던 주제인데, 올해 33회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 라고 예측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자, 지구단위 계획, 이거는 이제, 거의 100% 나오는 거기 때문에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들을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꼭 여기 하고 있다, 시료하고 해서 2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2개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고,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 때 없다라는 질문 나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만들어서 틀리겠죠. 올바른 거 고르시오 나오면 4개의 법조문을 틀리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이 존재해야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런 조문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반대로 표시해서 지문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객관식분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고 준산업단지 다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데 이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찾아볼게요. 답은 이제 얘가 모르겠다 하더라도 자, 정택이 10년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이 무슨 얘기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거나 녹지 30만,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바뀌는데 30만 이상으로 바뀌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 이 얘기거든요. 10년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요거는 이제 한번 설적 떠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하고 특정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산업유통은 계생농이라고 연습했을 거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면 어디라도 다 계생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다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죠. 따라서 농림지역의 계생농,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문이 있으니까 안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만들었겠죠. 앞으로도 요령이에요. 요령, 객관식 요령. 따라서 얘하고 얘 다 틀려서 정답은 2번. 자, 지구단위 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또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입안의 제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100%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감초 역할을 하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점을, 거기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낸다. 주민들, 이해관계자 제한하는 것, 효력 발생, 지형도명 곳이 이쪽으로 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주기재 최소구역. 그러면 용도구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이제 이건 워낙 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면 정말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주민들이 이해관계자가 입안에 제한 관련된 거, 동의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인데 자, 입안 제한을 보면 우리가 주민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 포함한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요거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 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기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얘는 개별 지문으로도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지, 산업유통, 입지기재, 최소구역, 입지기재라고요. 이건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만 제한을 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대한 제한할 때는 예정지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기사회생 5분의 4 이상 동의받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들어가는데 국공유지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제한 들어가면 45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연장은 30일 정도. 이런 것들은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시료에서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란 걸 수립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해제 없어져 버린다. 자, 두 개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 정상적으로 지정하고 자, 이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한 거라면 그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짜야 된다. 요것은 빈칸 용어로 한번 나왔고 이번 시험에는 제가 장담컨대 이번 시험에는 5년 여기에 박스용어로 빈칸으로 낼 거다. 여기 나올 때 됐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예측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 짰다. 그러면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한다. 5년 내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짜야 된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얘가 나왔으면 내년 시험에는 3년 또는 다른 쪽에 지구단위 계획 쪽 또는 시료되는 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안 짜면 3년 된 날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없어지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짰어. 주민들이 짜달라고 제안을 해서. 그러면 5년 내에 각종 허가 인가 승인받아 사업공사 착수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다시 짜라는 거예요. 이건 5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문제에서 얘도 하나 나왔고, 아까 복합 용도 지구도 해서, 2개가 나온 셈인데, 아주 초보적인 문제죠. 그런데 살짝 헷갈리는 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이게 상업 기능은 안 들어가거든요. 상업 기능이란 상업 기능은 벌써 상업지역에서 최대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2가지 이상 중심으로 개발할 때 상업지역 빼야 되는데 살짝 갔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려면 1번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의 기본적인 개념 공부예요. 개념.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렵죠, 사실. 이런 건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요게 보면 여기 이제 출제를 할 때 여러 번 출제했는데 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써먹었어요, 벌써. 연습 많이 했죠. 요거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거, 상업지역 아니라는 거.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라든가,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먹은 게 이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 거거든요. 자, 얘 아닌 거.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하는 구역, 걸린 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사진 찍듯이 외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소리내서 입으로 한번 떠들어 보시고, 소리내서 입으로 한번 떠들어 보시고, 특히 요 3번하고 4번하고 1번 지문은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보면 요는 빠졌잖아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하는 곳, 도시 걸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곳,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밀집하는 곳,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면 누구라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딜 대상으로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꼭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조건 출제하는 거죠. 무조건 출제하는데 아차 틀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될 수 있나요? 중복될 수 없다고 대답을 엄청 잘해요. 그렇게 시험도 나왔고. 그런데 자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틀려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따로 있는데 중복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했는데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단 말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꼭 시험을 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리를 두 개 딱 비교해서 한 방에 딱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할 때는요, 올바른 지문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타인토지 출입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기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 50%까지 강화한다. 완화가 아니고
특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절차가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밖에 없어요. 심의, 딸랑 심의 외워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 의견 듣고 심의까지 거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 다 배운 내용들인데 그 세세한 내용들을 1차 보고 민법 개론 보고 중개사 보면서 어려워서 멘탈이 무너지니까 공법에서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 1차 시험 보고 쉬는 시간에 막 간 맞추고 뭐 쳐다보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또 그런 실패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문제 냉정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냉정하게. 공법 문제는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이 다 아는 문제거든요. 자, 도시계획 심의 거치는 딸랑 심의거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중복된다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나오는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85년도 중개사 시험 이래로 단 한 번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 업무 물어본 적 없어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공부할 이유도 없다는. 정답 물론 5번입니다만은 이런 건 복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답은 어쩌지 찾겠지만 다시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자, 타인토지 출입인데 작년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에는 박스형으로 해서 물어봤고 이번엔 이제 전체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 얼마나 문제가 쉽냐면 자, 일단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목적 통지하라.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날려버리고 할 때는 3일 전까지 하고 동의 얻어야 되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자, 손실보상은 직접 출입한 자가 아니고 그자가 속한 행정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자, 지문들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애들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14일 내 시장운서 허가받은 행정청인지 아닌지도 없고 자, 이 처벌받지 14일 내 허가받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동의 얻어야 되고 3일 전 통지하고 자, 이런 문제들. 토지 점유자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 했단 얘기지. 허가받으면 일몰 후에 해지고 난 새벽 2시에 타인토지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점유자 승낙을 받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한 이제 여러분 타인 토지에 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장애물 날릴 수 있다라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손해가 아니고 손실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라고 해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적법하게, 법에 허용한, 그로 인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손실이라 하고, 그걸 없던 것처럼 해주는 것을 보충해주는 걸 보상이란 말 쓰거든요. 불법행위, 법에 허용하지 않은 행위로 피해 생기면 손해, 그걸 없던 것처럼 해주는 배상이라 해요. 따라서 타인 토지의 출입을 조사 측량해서 피해가 생기면 손실보상하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국토교통부 조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없다. 있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지문 만들었겠죠.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공법은. 그 다음에 행정청의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벌써 손댔다는 느낌 들잖아요. 이런 건 다 앞으로 요령이에요. 다 틀렸다. 허가받지 않으면 타인 토지에 행정청인 시행자면 타인 토지에 출입 허가 안 받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정리를 탁탁탁 해 놓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설사업. 물론 예상한 대로 뭐 시험 나오죠. 옳은 것은 지문 1번은 정말 어렵게 냈습니다. 보통 시설의 도시군관리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되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뭡니까? 이게 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 내 짜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예외가 있거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의제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2년 내에 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 그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내에 시행하면 1단계, 3년 후에 하면 2단계를 짠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3년 기준.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1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LH나 지방공사는 필요가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LH나 지방공사는 전 동의 안 받아도 비행정청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4번이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제 관계 지자체의 의견 들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수료, 무료로 열람 등 처분에 발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지요. 타인투지 출입도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입니다. 분할해서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참, 문제 보면, 이렇게 옳은 거를 찾으라 하는 문제 나오면, 지문들이 억지로 있는 조문을 틀리게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설픈 조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만 안 그럼 떨어져서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풀면 참 잘 풀리는 건데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도시개발법 문제 6문제를 출제하는데 이제 뒤죽박죽이죠. 자, 53번 문제가 비례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 시험에 동영 2주차 시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만약에 35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학원을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끝까지 수업을 동참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동영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특강을 하고, 특히 동영 문제. 동형 문제라는 것은 실전하고 동일한 모형의 문제를 40문제를 출제해서 시간 재서 문제 푸는데 이때 교수님들이 그 강의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기출문제 분석해서 이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툭툭 설명을 해요. 제가 이 비례율은 도시개발법에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2개가 있는데 토지 부담률을 구하라는 것은 3번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례율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5, 6년 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제가 2주차 동영 문제 풀 때 비례율을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줘요. 이거 꼭 알고 가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비례율을 구하는 게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땅을 평가했더니 100억짜리인데 공사를 다 해서 다시 평가했더니 이게 200억이 된 거다. 100억짜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더니 200억이 된 거예요. 공사비가 50억 들었어. 그러면 200억이 된 거에는 공사비를 빼야 되잖아. 그럼 100억짜리가 150억짜리가 된 거예요. 가치가 1.5배 늘었다. 이런 예를 들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영 2주차에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딱 85년도 비례율 딱 한 번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푼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뭔지 몰라서. 그래서 비례율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일단 나옵니다만은 비례율은 다음 갖다 해놓고 환지전이니까 개발하기 전이죠.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분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에다가 사업비를 뺀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비를 뺀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환지전 토지가 500억짜리고 얘가 1000억으로 바뀌었는데 1000억으로 빼기 공사비가 얼마냐? 25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500억짜리가 자 250에 750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했단 말이에요. 500억짜리가 750억 됐다. 저는 수업시간에 예를 들 때 100억짜리가 200억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50억 들었다라는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숫자만 다르고 150%. 500억이 1000억이 되면 200%입니다. 500억이 500 그대로면 100% 그대로고 500이 750 되니까 50% 늘어난 거 아니에요. 150%. 그러면 이런 비례율 묻는 문제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개발하기 전에 땅 가격이 분모로 가고 개발 다 끝난 땅의 가격이 분자로 가요. 거기다 공사비 빼버리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한번 살짝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동영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시라. 그러면 제가 이거 평소에는 얘기 안 하다가 동영할 때 푸는 거거든요. 동영할 때. 자, 원형지 공급 개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원형지를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이때 이제 학교가 대학 캠퍼스에 얘기하는 건데 개발처 선정할 때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왜? 워낙 원형지는 싸게 주니까. 경쟁 입찰인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 계약을 할 수 있고.
자, 조건부로 당연히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없다라고 만들었다면 이런 건 다 틀렸다니까요. 앞으로 풀 때 마찬가지. 모의고사 뭐든지. 옳은 거 걸러시오. 나올 때 없다,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면 그 조문이 있다는 얘기야. 있으니까 없다라고 바꿔서 지문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원형지 공고 가격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란 말은 원상태 최소한 그대로 저렴하게 기반시설만 갖춰서 저렴하게 줄 테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내려와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그런 건물 지어라. 공장 짓고 학교 지어라. 대학 캠퍼스 지어라. 지방권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원형지예요. 따라서 원형지 공급할 때는 원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한다라고 그 문장 중심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시도 조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지를 공급받았으면요.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합니다만은 국가 지자체 왜 공급받은 자는 공급 계약을 했으면 10년 지나야 팔 수 있고 공급받아서 공사가 완료되면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어요. 10년 또는 5년 경과 안 하면 원형지 팔 수가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관계없지요. 투기를 하지 않는데 말도 안 돼. 이건 다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번 지문도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할 때 시행자도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다 틀린 거죠. 시정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자꾸 습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은 그 전부를 알고 문제 풀어야 되고 내가 다 배워야 되고 다 아는 거에서만 문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식은. 특히 우리 공법은 조문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법이 6개 아닙니까? 6개. 요령으로 공부를 문제 잘 풀으셔야 돼요. 자,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해서 연습을 할 때 조합장이나 이사 이 문장은 1000번은 한 거예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한다. 일단.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지요? 결격 사유.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이게 결격 사유가 가장 표준이거든요. 어리버리 삼총사가 누구냐? 검취사한자, 한적취사한자. 예전에 치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둘. 미성년자 아닙니까? 어리버리 삼총사. 그 다음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자. 자, 그 다음에 형 집행 종료 정지 후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 사유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받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안 받아도 되죠. 자,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아야 한다. 변경 인가 받을 것 같으면 뭐라 이렇게 지문을 냅니까? 변경 인가 안 받겠죠. 그 다음에 50인 이상, 50캔으로 외우라. 캔, 영어로 캔.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니언하고 기억하고 리얼이 맞고 니언 뒤 것은 틀렸잖아요. 자, 도시개발조합,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와도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 니들이 대신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시 설계 짜고 부지 조성하고 시설 공사하고 분양을 하고 자 토지 상환 채권은 자 꼭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 나오는데 얘가 수용 사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혼용 방식도 없이 자 일어났단 말이에요.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땅값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땅 사야 되는데 땅 소유자가 원하니까 현금 대신 채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행을 해요. 대행 말이 안 되죠.
나름 낯설다고 한 게 도시개발법에서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5번. 나머지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행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계획을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정해주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다시 넘어갔어요. 자, 실시 인가받아 사업을 한다. 이 절차 알아야 되는데 개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자칠판이라 이 글씨가 좀 막 흘러져요. 개발 계획을 짤 때 그 내용 중에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애정한 내용 들어가야 되지만 네 가지는 구역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러겠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구역 이만큼 지정했으면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설치할 때 이 시설을 개발구역 밖에도 공사하다 보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을 할 때 구역 지정을 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할 때 LH나 지방공사는요. 구역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협의 매입이 되면 수용할 일이 없어. 매입이 안 돼서 안 팔면 강제 수용 들어가니까 어떤 땅, 어떤 건물, 어떤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 사용 대상되는 각종 권리들의 세부 명세에 관련된 것들,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첫째, 자, 여기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순상 이 네 가지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개발구역 밖에 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하는 것 어떻게 미리 예상합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조문 만드는 내용들이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공법 절대로 암기 다 못합니다. 암기해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은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담을 수 없는구나.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놓으면 무조건 풉니다. 무조건 풀려요.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대상되는 땅, 건물, 물건, 왜 각종 권리들의 세부 목록은 어떤 땅이 수용 대상인지는 어떤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하고 매입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띄워보면 임차권자가 나오나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채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 모르죠. 들어가 보니 사업을 해보니까 세입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순환개발 이건 뭐 특별할 게 없고 따라서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 연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사항을 골라봐라. 무슨 문제인지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의 부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개발법, 정비법은 전체 틀을 쫙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페이지별로 외우지 마시라.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왜 이런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오래가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이 케이스 문제, 서술식, 박스형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단순 암기했을 게 아니에요. 막 대가리 따서 막 외우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 요거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모르면 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환지 방식의 청산금 틀린 것은 청산금이야 워낙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안 틀렸을 것이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35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청산금은 공법에서 다 통틀어도 도시개발에 환지 처음 받았을 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그것밖에 안 나와요. 개발법 정의법 똑같아요. 청산금 똑같다는 거 꼭 정리를 해주고 수시로 나오니까 예를 보면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을 제외했다. 자, 원래 환지 처분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여러분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게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라라고 해요. 저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나왔고 작년에도 정답이었거든. 90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걸 청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3월 5일 날 환지 처분하면 청산금 결정은 요때 하고 다음날 확정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3월 5일 날 개발사업 끝나서 환지 처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확정이 되니까 내일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준다라고 하고. 그 청산금은 결정 확정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동의하면 환지 안 받기로 한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을 하고 청산하는데 환지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면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미리 청산금 결정해서 미리 줘야지. 따라서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대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 교부할 때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왜요? 미리 결정해서 미리 줍니다. 원래 환지 처분,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고 다음날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소멸시효 기산점도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 자, 청산금은 시행자가 일괄로 한 방에 징수 교부합니다만은 금액이 너무 크죠? 그러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이자, 분할 징수 교부도 가능하다.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의 행정청이면 토지 소유자가 돈 못 주겠어요 하면 강제 징수 되지만 행정청이 아니다. 특히 조합이다. 안 되죠. 강제 징수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시군구에다가 징수 위탁을 하고 시군구는 대신 받아준 돈의 100분의 4를 받으면 돼요. 100분의 4. 그 내용들이잖아요. 소멸시효 5년. 왜 5년이니까? 왜 5년이니까? 공법이니까 5년이라고 외우시면. 공법상 소멸시효는 다 5년이에요. 민법이야 뭐 1년, 3년, 10년, 20년 있지만 공법은 다 5년.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도시정비법. 똑같이 6문제 나옵니다. 물론 도시정비법은 뭐 작심을 하면 손을 못 대게 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세요. 이번 도시정비법에서 보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파장 이런 것들은 뭐 딱 구분되잖아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뭐 요 문제가 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할 것, 그 다음에 분양 공고할 것, 공통으로 포함될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자,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건 다시는 출제하지 않겠죠. 출제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복습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걸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바로 정말 손을 못 대게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관 변경할 때 재개발 재건축에 원래 정관 변경은 조합은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변경 들어가는데 이것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수시로 출제하기 때문에 한번 외워봐야 돼요. 자, 정관에 포함할 내용인데 변경할 때 보통 조합은 과반수다. 오늘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 자격, 자, 누가. 자, 그 다음에 제명 탈퇴 교체, 누가 조합원 될지, 어떤 사람을 잘라야 될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자, 돈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돈. 조합의 비용 부담, 돈. 정비사업비 부담, 돈 부담하는 거. 자,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부담, 돈 부담 두 개.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조합의 자격, 제명 탈퇴. 그 다음에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 중요하죠.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건설회사 선정하는 거잖아요. 3분의 2. 자, 누가 조합원 될지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두 개. 돈, 시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구역의 위치. 정비구역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면적. 관련된 변경은 3분의 2.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누가 될 수 있고 누굴 잘려버릴까? 누가 될 수 있고 누굴 잘릴까? 돈. 그 다음에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 구역 딱 잡아놓으면 돼요. 금방 외우잖아요. 몇 번만 입으로 반복을 하고 손으로 두세 번 써보세요. 나왔던 걸 계속 냅니다.
이런 식으로도 내지만, 여러분요, 자,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1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구역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용 부담,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통째로도 내지만 지문으로 뽑아서도 냅니다. 기출문제를 토대로.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누가 조합원 되는지, 누굴 자를지,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것, 선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다 하고 꼬다리 만들어서 구역의 위치 면적 바꾸는 것, 다 구역의 위치 면적 관련된 정관 변경 3분의 2. 그래서 어차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5일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회에 다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게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정관 변경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거 기억을 꼭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바로 공동구의 설치 관리 비용인데 이런 건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절대로 900페이지 가까운 기본 교과서 안에도 없는 시행 규칙의 내용을 출제했으니까 옳은 거다 해서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풀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 공동구, 이거는 이제 정비법이, 공동구는 법마다 있으니까.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시장군수 대행한다는 거 점용 예정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지문 만들었겠죠. 옳은 것. 자, 올바른 걸 고르시 하는 문제는 답이 정말 어설픈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억지로 바뀐 냄새 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답은 3번인데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연도별로 산출한다라고 해야 되고 시장 운수 등 필요하다면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2년 2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주는 것. 그래서 틀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건 틀렸을 땐 속상해하면 안 돼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비법도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어려도 두세 개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조합의 임원. 자, 틀린 걸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임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되게 쉽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을 했다. 3월 5일 날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 2년 지나고 1년 남았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임원으로 업무를 했잖아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맞히면 돼요. 그래서 올해 정비법은 6개 중에 3개 정도는 풀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지문의 내용을 꺼내서 박스로 내서 다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년치 기출문제 할 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제가 막판에 6년치 기출문제를 나올 만한 것만 해서 특강을 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이때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라 제가 세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세게 얘기를 안 했던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라.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가지지 않은 자. 건축물은 없는데 땅만 있단 말이에요. 바닥 면적 40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토지를 땅은 없는데 건물 가진 사람.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없는데 땅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90이나 40이라고 연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한 걸 지문 하나 뽑아서 출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틀려도 괜찮은 문제. 조정 대상 지역.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그 대상 지역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하고들. 다행히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을 이번 시험에서 시험을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35회 시험에는 얘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재정 대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 가격 상승률이 조정 대상 지역 직전을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3개월간 3개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35에 대비하신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상하고 투기 과열지구 대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검사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자, 이제 사용검사. 여러분요, 우리가 배울 때 단독을 30호, 한옥은 50, 공동은 30세대, 단정 연립 50세대 이상, 대지는 만 이상 하려면,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사용 검사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사용 검사를 받는데, 자, 틀린 것을 골라봐라. 뭐 특별히 15일날 하라 이거는 수업 시간에 외웠으니까 자, 잘 보세요. 사업 주체가 A라는 건설회사가 파산, 부도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해당 주택을 시공은 그렇다면 보증한 자였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 받고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를 꾸려서 사용검사를 나머지 공사하고 받으면 되는데 사업 주체가 파산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해놓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라고 또 돼 있어요. 또 시공자. 아니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지가 사용검사 못 받으면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공을 시공하는 자가 못하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얘가 사용검사 받을 것이고 얘가 없거나 얘마저 부도 파산 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를 꾸려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 아니 사업 시공자가 부도 파산으로 공사를 못하는데 시공자가 사용검사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이건 이제 정말 멘탈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멘탈이 무너지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나머지 것들은 한번 참고로 보고요. 자, 67번 문제가 자,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가 광고할 때 자,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잖아요. 시군구에 찾아가서 시군구에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80% 사용권, 15%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지역주택조합.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데 모집하기 위한 공고 내용이에요. 공고. 자, 공고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인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집한다고 공고할 때 조합 설립 인가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나와요? 얘 빼면, 자, 디귿을 빼고 나면, 자, 남는 정답은 몰라도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두세 개씩 꼭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푸는 거예요. 아니, 모집 공고 내용을 우리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풀지? 부동산 공법을 다 배워서 풀려면요, 10년 걸립니다. 왜? 교과서가 900페이지, 1000페이지인데, 깨알 같은 걸 싫어. 법이 6개에다가. 별표도 있는데. 언제 다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웠어야만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아니,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모집한다고 공고할 때 조합 설립 인가일을 어떻게 공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막 배웠다 안 배웠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니까 멘탈 붕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두 가지예요. 자, 제가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내기가 좀 힘들어서 세게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세대 구분형으로 할 것이냐, 기존의 아파트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새로 지을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새로 지을 때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 중에는 요 기억이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에 경계벽 설치하는데 요거 허가는 기존 아파트를 살면서 허가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을 할 때는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건 맞거든요. 2세대 이하로 하고, 별도 욕실, 부엌, 출입문 설치하고, 당연히 비난, 안전 이런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뺀 나머지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한번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사업계 승인받아 새로 짓는 거하고, 기존 아파트를 허가받아 하는 거하고를 구분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한번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사업자 옳은 곳은 등록업자를 묻는 거거든요. 20만 이상 할 때 국토교통부 등록하라는 거. 우리가 늘상 공익법인은 등록을 할 필요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같은 공익법인이 주택 건설할 때라고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익법인은 등록할 필요 없다.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익법인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워낙 얘는 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죠. 자, 1000세대 아파트였는데 15% 늘어서 1150세대로 리모델링 한다. 세대수 늘어나죠. 그러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사업자 가로치고 지자체, 자치단체, LH, 지방공사를 말한다. 국가하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국가랑 같이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고용자는, 자,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임의적 공동시행,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는, 이게 워낙 다시 나오니까 고문하듯이 반드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공동시행이에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용자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회사 대표인 고용자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 건설을 할 때 반드시 등록업자랑 의무적 공동시행이라는 거야. 주택조합이나 토지소유의 임의적 공동시행. 그 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업자가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그 두 개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자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자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한다. 뿌리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등록 말소할 수도 이게 아니고, 그래서 등록업자가 거짓 부정하게 등록, 이거 또 외워놓으셔야 돼요. 35회 시험 대비해서도요.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이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등록증을 대여, 정 빌려줬다. 반드시 말소를 시킵니다. 자, 영업정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된 걸 없다. 이런 식으로 옳은 거 보면 꼭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부정적 표현은 다 틀렸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 때. 안 된다, 없다,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풀어도 됩니다. 자, 주택법 용어 이제 거꾸로 쭉 냈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요. 자, 우리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은 3개, 단독, 다중, 다가구. 자, 오피스텔 5단옥이 준주택. 자, 8도, 21팔도,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간다. 별개 단지가 된다. 얘도 맞죠? 자전거 보관소는 보건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기관시설이고, 단지 안에 이런 기관시설과 동종의 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다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제발 입으로 떠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내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내가 말을 못한 내용을 답을 찾는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치밀하게 연습을 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반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걸 말한다. 자, 대수선은 10년만 경과되면 되고, 워낙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증축은 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30% 안에서 증축이 된다. 이때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이라고 그랬죠. 세대수 늘어나는 것은 위로 간다, 위로. 3개층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 즉 15층 미만의 아파트는 2개층까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수선만 할 때, 수리만 할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지만 증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틀린 걸로시오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당연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을 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허가사항이고. 자, 미리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고, 고시, 당연히 이런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설계도 작성하는 건 당연하게 하고요. 자, 안전진단 요청은 대수선이 아니고 요거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보세요. 엄청난 내용 아니잖아요. 한두 개는 틀리게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찬찬히 보면 아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네 좀만 침착하고 칙 하면 문제 다 풀리는 것들 나옵니다. 한두 개 빼고는요. 주택법이 그렇습니다. 건축법이야 뭐 워낙 방대하니까요. 자, 요 문제가 건축선 정말 오랜만에 건축선 시험을 냈는데 가각지연대는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줬는데 먼저 제가 건축선 설명을 먼저 하면요.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34회 문제 출제된 이 해설 강의는 35회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고 나온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우린 중요하죠. 자, 만약에 이 도로가 A 대지가 있고, 자, 이게 펜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잖아요. 4m 이상 도로다. 그러면 소요너비 이상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선은 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이 경계선, 이거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이 선을 넘지 않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객관식은 그림으로 내지 않고 활자로 낸단 말이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이면 그 도로에 이렇게 중심선이 나오면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말한다.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 2분의 1.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원래 도로가 요거 도로예요. 도로 4m 미만이다, 3m다, 2m다, 뭐 1m 이런 건 없겠죠. 그러면 이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땅이니까 건축선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미달한 도로에 중심선이 나왔으면 이게 중심선 아닙니까? 이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이 선이 바로 건축선이고 이 선을 넘어서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달한 도로에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 된다.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대요, 안 한대요?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된다.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중개업자나 이런 땅 중개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매수인에게, 땅 사는 사람에게. 만약에 설명 안 하고 땅 팔았다. 그럼 당연히 소송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제외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만약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면 경사지가 있으니까 철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 나오면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수평거리한 선이 건축선이다. 예를 들어서 자, 도로가 이 도로가 4m 이상이면 당연히 이게 건축선 된단 말이죠. 3m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다 건물 지으면 안 되지. A 대지 소유자는 보니까 이쪽에 선로부지라는 얘기야. 좀 그림이 좀 어설프지만 하천 경사지가 있다. 이때는 도로 중심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도로 하천의 경계로부터 나오면 소요 너비만큼 도로가 3m 있으니까 실제 1m 들어간 이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이 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자, 배움 기억나 안 나요? 나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건축선. 이때도 이 부분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건축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출제를 한 내용인데, 따라서 자, 이런 문제를,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좀 침착하게 집중을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게 쑥쑥 풀리는데, 제가 암기하려고 덤비면 참 힘들어지는 게 공법입니다. 공법. 이게 이제 72번.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자, 소요너비에 못 미친 너비 도로인 경우 그 도로의 중심선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하고, 중심선 2분의 1 연결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아까 그림 기억나죠? 하천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 한 선이 건축선을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그 후퇴된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는. 따라서 그 표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법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그냥 제가 대가리 따서 암기하라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입으로 떠들어 보세요. 떠들어 보시고, 자, 문장을 이해하시고, 이 제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반복하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본질을 이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제도가 뭐지? 입법적으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먼저 알고 나면 되게 쉽게 오래 기억나는데, 해결이 되는데, 처음부터 암기해야지. 이 두꺼운 걸. 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답이 툭 나오고 얼마나 쉽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나오면 2분의 1 나오고 소요너비 제외되고 이거 되게 쉬운 문제네 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게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자, 쭉 한번 넘겨보고요. 아까 설명을 딱 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 저 이론을 읽으면서 그림을 같이 연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손으로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게 수월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남긴 것들은 기억이 참 오래 가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제 틀려요, 줘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라고. 건축법은 왕왕 나옵니다. 건축협정구역도 사실 잘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물 건축하는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 심의를 통합해서 적용한다. 우리 이거 겨우 외울 때는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때,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야말로 법조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적률이 정답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X표로 커서버리는 것들은 복습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환상에 제가 수업 시간마다 작년에 용도 변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올해 꼭 나올 것이다. 그리고 A도 B시, A광역시 B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정말 이 문제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자동차 영업소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건생이라는 걸 사실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실수소 이종 건생. 자, 이런 문제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33회 시험에서는 일종 건생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용도를 묻는 문제 나왔지만은 지목을 묻는 공시법에서 지목은 매년 나오잖아요. 이번 시험도 나왔던데요,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 이 문제 풀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종 건생, 이종 건생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울 때 이종 건생을 이종 건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9개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을 가면 허가받고 하위 시설군은 신고를 한다. 동일한 시설군, 무리군 안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나 30가지 세부 용도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건 이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종건생 안에 변경이니까 허가나 신고한다. 이건 일단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틀려요. 근데 정말 어렵게 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사가 설계하라 할 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인데 허가 대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허가 대상일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가 대상일 때. 자, 이종건세 끼리 변경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니까 사용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사용 승인 건축사 설계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설 군끼리 변경은 건축물 대장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30가지 세부 용도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종건생 끼리 변경이니까 대장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 하위 법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노래 연습장으로의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그 법조문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저 구석이 처박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강의 경력에 용도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저 우물 저 바닥까지 이번 시험에 낸 거예요. 얘보다는 더 어렵게 용도 변경 절대 못 냅니다. 따라서 35회 시험에서도 용도 변경은 케이스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9개 시설군 어디로 분류되는지 원칙을 공부해 놓는데 이번처럼 이렇게까지는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초창기부터 11월, 12월, 1월, 2월 달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여러 번 읽어서 분류를 해 놓으시고 용도 변경은 언제 나오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기 바랍니다. 25회 시험에, 35회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겠죠. 다른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 놓으시고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이건 정말 그래서 이제 일단 허가 신고 대상 아니다만 해서 살짝 답을 이렇게 가서 풀면 운이 좋은 거고요. 용도 변경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안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시절이 하수상하니 구조안전 안전 관련된 거 시험에 꼭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장 갔다 온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묻는 건가요? 라고 했더라고. 뭘 묻는지 몰라.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 자, 층수가 2층 이상인 건물. 목구조 건물은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 기억나죠, 이제?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이상 건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 건물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둥기둥기 10m라고 외웠거든.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둥기둥기 10m.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얘만 기억을 해도 얼추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저 밑에 단독 공동주택 지을 때 단독 공동 아파트 연립 탔을 때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고 착공하라 라는 거거든요. 또 외워놓으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거 둥기둥기 10m 외우셔야 바랍니다. 기둥 사이가 10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언제 이러고 있냐고 둥기둥기 10m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높이가 13, 처마 높이 9, 냅두고 높이가 13m 이상 건물이거나 처마 높이가 9m 이상 건물. 둥기둥기 10m. 그 다음 연면적 200, 목구조. 재작 몇 년 전에 목구조 건물 시험 나왔잖아요. 300, 2층,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 이상 건물.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떠들면서도 문제를 푸는데 얘가 그걸 묻는 거였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면 기둥 사이 10m 이상 맞죠? 처마 높이 9m 이상이 되지. 높이가 13m 이상.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입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 두 개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쉽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거 예전에 박스에 빈칸형으로 시험을 내가지고 교수님들도 별로 강의할 때 긴장을 안 해요.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도 막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 나고 막 사고가 하도 나니까 올해는 구조안전 쪽으로 시험 낼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동영회도 그렇고 취급을 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들. 76분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틀려줘야죠. 이만한 박스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해서 이종 건생이라고 되어 있지 무도하고는 안 됐거든요. 장례시설, 이제 오타가 났는데 장례식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다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 경험적으로 보면 꼭 한 해 건축부에서 하나씩 내는데 다시는 내지를 않는 문제에 해당하죠.
자, 77번 문제를 못 풀었다. 환장합니다.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은 뺀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지 면적이 1500이다. 용적률을 구해봐라.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라고 해요. 곱하기 100이죠.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 빼고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빼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빼고 얼마 연습했습니까? 자, 그러면 대지가 1500이다. 자, 용적률 구해봐라. 1500분의 자, 보니까 지하 3층이네요. 하나 건지 다음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적률 구해봐라. 각층 바닥면 1000이다. 그러면서 자, 지하 3층으로 지상 11층이네요. 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자, 이렇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지었고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11층이란 얘기죠. 11층. 제가 다 선을 다 끌 수는 없으니까 지상 1층만 딱 끄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 지하층은 전부 빼야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된 1000이라고 되어 있다. 1000. 그림, 원래 암산으로 금방 나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그림 그려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푸세요. 지상 1층 500원. 자, 지상 1층 중에, 지상 1층의 절반이죠, 절반. 요거 한번 해볼까요? 빨간 걸로. 자, 여기 이제 전체가 1000인데, 절반, 500원, 500원, 뭘로 되냐? 부속용도 주차장이니까, 이하도 용적률을 빼야 되는 거죠. 그 남은 500만 추가를 해야죠. 그럼 11층에 1층 뺐으니까 10층이니까 전체 면적이 만이 나오는 거죠, 만. 자, 전체 면적이 만 나왔고, 500을 더해야 되죠. 1500제곱미터란 얘기거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02정원생이니까요.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 업무시설이다. 지하 1층은 지하층 빼주시고요. 지하 2층, 지하 3층 다 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대지가 1500이고,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지었으면, 넌 곱하기 100을 하면요. 용적이 몇 프로냐?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분자 나누기 곱하기로 하면 되잖아요. 자, 1500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660은 복잡하니까 1500에 7 곱해볼까? 7. 자, 7000 더하기 5, 7이 35. 7000에 3000 더하면 만이고 3500이잖아요. 1500이 딱 나오네. 여기다 8배를 곱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거 660은 복잡하니까 따라서 1500의 땅에 7배만큼 하면 1500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7 곱하기 1500 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키포인트는 뭘까요? 지하층 1층, 2층, 지하 1, 2, 3 다 관계없어요. 지하층은 층수, 용적률이 빠진다는 거하고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도 용적률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문제. 자, 이게 무슨 수학 문제입니까? 무슨 산수도 아니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문제였고, 우리가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 도저히 안 나옵니다. 자, 해설 강의를 만약에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저랑 수업을 하신 분들은, 와, 저거 정말 틀린 게 내가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그래서 대지가 1500이고, 지하층 빼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빼고, 남는 게 1500이니까, 이게 1500이 어디서 나오냐? 요걸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300이다, 대지 면적이 3배, 500이다, 5배, 700이다, 7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제 만들 때 대지를 1500을 주고 용적률 700%, 즉 7배를 먼저 계산해서 이 값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공개공지, 이거 틀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나오면 일존상준.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이건 워낙 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공개공지 나오면, 자, 딱 외우셔야 돼요. 일존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일준, 상준 안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에 자, 여기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정이, 문화집회, 종교시설 설치하거나 문정이, 아들 문정이, 그 다음 딸내미 판운수기, 판매 운수, 운수 나오죠. 숙박시설. 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성당, 사찰, 교회 같은 종교, 백화점 같은 판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객 터미널 같은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이잖아요. 호텔 같은 숙박, 청사 같은 업무. 그래서 문정이 아들, 딸내미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얘네들 5천 이상을 아까 1준, 상준 안에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하라 이 얘기거든 지금. 자, 그러면 공개공지 문제죠. 조경, 공개공지 수없이 풀어본 거죠. 자, 이 문제는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공개공지 설치할 건물 골라봐라. 나오면 어차피 여러분들 35회 공부를 해야 된다. 새로 공부하신 분들도요. 이거 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준 상준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일반 주거, 일반 주거죠. 준주거. 조금 이제 화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그러면 전용 주거 빼고요. 1종, 2종, 3종 다 포함하고 주거 지역은 2개죠. 1준이.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다 포함하고 준공업, 1준, 상준 안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 같은, 뭐, 김포시민회가 이렇게, 종교시설, 성당이나 사찰, 교회 같이,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문정이 아들, 딸내미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터미널 같은 것. 그 다음에 숙박시설, 판운수기, 딸내미는 판운수기, 아들은 문정이.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업무시설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5천 이상으로 지을 때, 물론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시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땅 면적입니다.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의제 같은 거, 조경 같은 거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높이 제발 기억을 할 때 여러분요, 완화되는 게 이 공개공지 확보했으면 위로 가는 걸 더 주는 거지. 이렇게 20% 건축 면적은 늘린다. 이러면 안 된대. 안 돼요. 건폐율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용적률 1.2배, 20%, 높이 1.2배 완화하는 게 공개공지 제도입니다. 그러면 1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운수기, 업무시설이라고 기계적으로 얘들은 나와줘야 된다는 것.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 이 답을 이제 구석에다 처박아 놨는데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 인거 골라봐라.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이니까 문정이, 판운수기 안 들어갔잖아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되고 관망탑, 관광휴게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대상 아니죠. 일준상주, 일반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니까. 자, 준공업지역 안에 운수시설. 정답은 5번. 자, 쉽지요? 별거 아니요. 입으로 이렇게 떠들면서 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눈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입에서 툭 안 튀어나오니까 실수를 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나왔던 걸 계속 또 내기 때문에 정리를 꼭 다시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요걸 물어본 거죠. 이번 시험에는. 그러면 다음에 시험을 낸 다음에 얘가 아니고 용도 지역을 물어볼 겁니다. 아마. 자, 다음 계속 쭉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무상사용 60세 이상 60세 이런 것들은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다면 우리가 국외 여행은 연습 많이 했죠. 따라 정답은 80번.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선거에 따라 공직 취임했다, 군대를 갔다, 범인 청산 중이다, 농지형 정진 사업에 따라서 위탁 경영 다 똑같은데 내용인데 잘 보세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대. 내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거 조금만 채우면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동력이 부족한데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 보수를 주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일부라고 해야 돼. 일부를 위탁 경영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은 두 개 중에 뭐 하나는 무조건 맞도록 내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 보편적으로 냈죠. 그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요. 주로 도시정비법, 건축법에서 벤탈을 무너뜨리는 문제 나오는구나. 이번엔 국토법에서 한 세 문제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법 공부는 여러분이요. 단순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제별로 이 입법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서 반복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65%, 70%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단 쉬운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입에서 줄줄줄 나올 정도로. 많은 내용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35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가 33회, 34회 문제를 두 개 가져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33회 시험에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그때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정말 지엽적으로 학생들한테 힘들게 출제했습니다. 용도 변경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사실은. 물론 운 좋아서 찍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앞으로의 미래를 제시하자면 공법은 방대한 그 엄청난 내용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 암기한다 하지 마시라. 차라리 전체 6개 법의 워낙 중요한 주제들을 그 주제의 입법적 취지를 이해를 하고 먼저 맑게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러려면 이 엄청난 낯선 내용들을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응용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34회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결과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공부를 좀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도 심기일전하시고 35회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공법이 부동산 공법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는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7월, 8월 달에 다시 한번 보시라. 이 해설 내용을. 저게 저 얘기구나. 저 정도 레벨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35회를 대비해서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공법에서 과락은 안 나오게 하고 65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셨으면 꼭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으시면 합격을 합니다. 자.